하나님이 지키신 대한민국. 월드뷰 매거진 2018년 10월호 커버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최영섭 고문을 통해 백두산함의 대한해협 전투를 소개합니다. 당시 군함이 한 척도 없던 대한민국 해군이 6.25 전쟁 직전에 군함을 마련한 것도 기적이고, 첫 전투에서 766 특수부대가 타고 있던 북한 함정을 격퇴함으로써 부산항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기적입니다. 만약 부산항이 점령되었더라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백두산함의 생존자 중 한 사람인 당시 소위였던 최영섭 갑판사관을 그의 일산 자택에서 만났습니다. 최영섭 갑판사관은 해군 대령으로 전역해서 현재는 해양소년단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 디지털 고등학교에 오셔서 미국에서 방문한 역사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월드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장 흥미로운 백두산함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6.25 전쟁 당시 해군 소위로 임관하셔서 백두산함의 갑판사관으로 전투에 참여하셨는데 어떻게 해군에 들어가게 되셨는지요? 저는 일제시대에 동경시립 제2중학교 5회로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 유학 가게 된 동기는 일제시대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한다고 하면서 적극 추천해 주셔서 일본으로 유학 갔지요. 집에서 학비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아서 고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공부했는데 그때는 다 그런 줄 알고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해방 이후 1947년까지 이북에서 역사 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월남에서 남한에 오니 할 일이 있어야지요. 배가 고파서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50년 5월 26일에 소위로 임관하고 첫 임지로 백두산함 갑판사관으로 명령받았습니다. 백두산함 구입에도 눈물겨운 사연이 있더군요. 백두산함 태생 자체가 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시죠. 세계에서 군인들이 돈을 모아서 군함을 산 사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당시 한국 해군의 함정은 총 105척이었는데 대부분 소형 보병 상륙용 함정과 일본인이 남기고 간 소형 경비정, 민간용 화물선을 전용한 경비정 등이고, 전투 능력을 가진 전투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계속 전투함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 우리가 돈을 모아서 배를 사자는 애국운동을 벌였습니다. 전 해군 장병들이 월급의 10%를 공제하고 군인 가족들은 삿바느질, 남자들은 고철 수집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850만 원, 미화로 1만 5천 달러를 대통령에게 가져가서 이 돈으로 우리 해군의 군함을 사달라고 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명색이 대통령인데 총과 군함을 사주고 지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럴 처지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며 4만 5천 불을 더 마련해 미국에 가서 군함을 사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고에서 지원을 했다지만 당시 정부에 그런 돈이 없었고 아마 하와이에서 지원받았을 것입니다. 그 돈으로 후에 백두산함 등 4척의 군함을 샀습니다. 그럼 백두산함을 구입할 때 4척의 배를 함께 구입했습니까? 아닙니다. 백두산함을 먼저 구입했지요. 후에 3척을 더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3척은 6.25 전쟁이 일어날 때 하와이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백두산함을 구입한 경위를 조금 더 이야기하지요. 해군의 정성에 감동한 이승만 대통령은 해군 고문관으로 와 있었던 로빈슨 대위에게 퇴역한 배라도 좋으니 이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투함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손원일 제독과 로빈슨 대위가 미국으로 가서 1949년 10월 7일에 1만 8천 달러를 주고 화이트헤드 소위호를 구입했습니다. 이 배는 정원 73명이 탈 수 있고 최고 속도 18노트의 성능을 가졌는데 이미 오래전에 퇴역한 함정이었습니다. 당시 훈련함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기관을 움직여본 지가 2~3년은 좋게 된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이 배를 구입하고 인수한 장교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배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직접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배 양쪽에 큰 글씨로 701호라고
한 번호를 썼습니다. 태극기를 개양하고 명령식을 하는데 모두가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후에 해군 참모총장이 된 박옥규 중령의 지휘로 12월 31일에 마이애미에 도착해서 급유를 받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 1월 24일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호놀룰루 항구에는 하와이 교민들이 한국 군함이 온다고 하니 기대를 가지고 환영을 나왔는데 하와이에서 거대한 군함만을 보던 교민들이 조그만 경비 정만 한 대가 들어오니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3월 16일에 3인치포를 장착했습니다. 사실 3인치포는 구경이 작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미조리 후에 18인치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20일 괌 아프라 항에 도착해 포탄을 구입했습니다. 배도 간신히 샀는데 포탄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겨우 포탄 100발을 구입해서 4월 10일에 진해항에 입항했습니다. 전 장병들이 달라붙어서 녹슨 곳에 방부 페인트를 칠하고 네이비색으로 배 안팎을 칠하고 주기관과 보조기관을 수리하는 등 한 달간 정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보고 싶어 해서 6월 12일에 진해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모의탄을 가지고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수군이 대견하고 믿음직해 든든해. 이제 외놈 어선도 함부로 우리 영해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바다는 우리 생명선이야. 병사들을 좀 쉬게 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해군 장병들도 스스로 모금해 구입한 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진해를 떠나서 부산, 목포, 인천, 군산, 목포 등의 해군 경비부를 순회하고 6월 24일 23시 30분에 진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해 근무자들은 모두 집으로 쉬러 가고 총각인 제가 일찍 당직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모두 피곤할 테니 내일은 1시간 늦추어서 7시에 기상한다. 기상과 동시에 밀린 빨래를 들고 제1부두에 집합. 이렇게 점호를 마쳤습니다. 요즘에는 배에서 바닷물로 담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 배 위에 근무할 때는 겨우 양치나 하고 샤워나 빨래는 꿈도 못 꿀 시대입니다. 그럼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에 백두산함 장병들도 모두 휴가를 갔군요. 전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도 못 쉬고 복귀했겠네요. 후방에서도 전면전이 벌어진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쟁이 전면전인지 국지전인지 모르고 출동했습니다. 청와대, 당시에는 경무대라고 불렀지요.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전쟁이 발발했다는 보고를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보고받았는데 그때도 전면전인지 몰랐습니다. 이런데 북침이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지요. 이제는 공산권에서 자료가 다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튼 7시에 기상해서 빨래하고 밥 먹고 있는데 한 10시쯤에 진해 통제부 사령장관인 김성삼 대령이 배에 올라와서 함장을 급히 찾았습니다. 모두 집에 갔다고 하니까 작전 명령이 떨어졌으니 빨리 승조원들을 모두 부르라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 없어서 병사들을 풀어서 찾아올까요? 하니까 헌병감에게 지시해서 헌병들을 풀어서 연락할 테니 너희는 출동 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동해안의 인민군들이 상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동진에 2,000명의 인민군 육전대, 즉 해병대가 상륙했고 삼척에는 오진우가 이끄는 육군 특공대가 남한에서 넘어간 부대의 안내를 받으며 상륙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군대 내에도 공산당이 많았습니다. 1949년에 우리 군 한 개 대대를 대대장이 이끌고 이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가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대원의 절반은 도망치고 나머지 절반은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동해안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전쟁이 나자 북한군과 함께 상륙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 해군 배도 3척이나 월북했습니다. 북한군 상륙부대를 때려 부수기 위해 출항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12시경에 영해 거주자 전원이 귀함한 후 한 달분의 식량을 싣고
오후 3시에 목선 전투함인 512정과 함께 백두산함이 출발을 했습니다. 부산의 5-6도 바깥에서 28도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8시 10분경 울산 앞바다까지 갔을 때 오른쪽 견지병 조병호 3조가 우현 45도 수평선에 검은 연기가 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배는 연기가 많이 났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그곳으로 가서 어떤 배인지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최용남 함장에게 배를 끌고 확인하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함장은 운항 경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배 운항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많은 부분을 나에게 위임했습니다. 속도가 느린 목선 군함인 512정은 원래 예정한 대로 묵호항으로 계속 북진을 시키고 우리 702로 백두산함은 속력이 빠르니 확인하고 돌아와도 512정과 합류할 수 있다고 했더니 함장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검은 연기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군요. 사실 전투를 위해 묵호로 가는 것이 더 급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백두산함은 15노트 속력으로 검은 연기가 나는 수평선으로 달렸습니다. 저녁 9시 30분경에 연기를 뿜으면서 남하하는 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배는 10노트 속력으로 남하하고 있었는데 백두산함이 다가가자 12노트의 속력으로 침로를 바꾸며 남하했습니다. 쌍안경으로 보니 선체를 새까맣게 칠하고 국기도 없고 배 이름도 없었습니다. 발광 신호로 국적, 출발지, 목적지를 밝히라고 했으나 아무 응답 없이 계속 항진했습니다. 괴선박과 야기에서 3000야드의 거리를 유지해 추격하며 해군 본부에 보고를 했으나 계속 정체를 확인하라는 답만 왔습니다. 배에 올라가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라는 말이냐고 속으로 욕하면서 2시간 반을 추격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쌍안경으로 보니 앞에 대포가 있고 갑판에는 무장군인이 가득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을 보니 서양인이 아니라 동양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련 배는 아니고 당시 일본은 패전에서 군대가 없었으니 일본 배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장개석이 아직도 모택동과 싸움 중이니 중국 해군이 동해까지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북한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적함의 크기는 우리보다 2배쯤 컸고 약 1000톤은 넘어 보이는데 갑판에 있는 병력만도 좋게 500명 이상은 될 것 같았습니다. 북한군의 배라는 확신이 들자 함장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 8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전쟁이다. 싸우자. 이 생애의 마지막 물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맹물로 건배를 했습니다. 저는 포수 분대와 갑판 분대를 맡고 있어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러닝과 팬티를 갈아입혔습니다. 죽더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죽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26일 새벽 0시 10분에 해군 본부로부터 격침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함장은 적함인지 확인을 위해 첫발 위협 사격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사히 발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포탄을 아끼기 위해서 모의 포탄 사격 훈련만 했지 실제 포탄은 처음 발사해봤습니다. 포탄이 적함 조금 못 미쳐 떨어져 물기둥이 솟아오르자 적함으로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백두산함은 최고 속도 18노트로 기동하며 주포와 기관총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쏴도 서로 맞출 수 없습니다. 두 배가 서로 달리고 곡사포를 쏘니 맞을 리가 없지요. 요즘에는 각종 정밀 기계가 있어서 명중률이 높지만 당시에는 육안으로 보고 한 발 쏘고 짧으면 고도를 높여서 다시 쏘고 지나치면 고도 낮추어서 다시 쏘고 이러니 아무리 쏴도 맞지 않습니다. 한 20-30발 쏘니 함장이 몇 발을 쐈냐고 물었습니다. 포탄 100발이 전부인데 포탄이 떨어지면 상륙군 섬멸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장이 천야드 이내에 접근해서 3인치 직사포로 속전속결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3인치 포는 곡사포가 아니라 직사포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발사하면
명중률이 높습니다. 대신 우리도 맞을 확률이 높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팔을 떼어주더라도 상대방 심장을 가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첫 발이 적 함교에 명중하고 적 함 마스트가 꺾여 나갔습니다. 우리 측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적 함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좌현으로 기울어져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새벽 1시 10분경으로 적함과의 거리가 약 300야드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이 정도 거리면 바로 코앞입니다. 3인치포는 계속 적의 홀수선을 때렸고 기관총도 계속 불을 뿜었습니다. 적함은 주가판이 물에 잠겨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적함이 가라앉으면서 포를 쏴서 우리도 맞았습니다. 키를 잡고 있던 조타사 김창학 3조가 복부의 파편을 맞고 쓰러졌고 그 파편이 김종식 소위의 발꿈치를 치고 나갔습니다. 이어 적탄 한 발이 또 주포 갑판에 떨어져 전병익 2조가 가슴을 맞고 쓰러졌고 김춘배 3조가 다리에 파편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3인치 포가 고장이 나서 발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현장을 이탈했는데 적의 배는 침몰되었습니다. 그 후 4시간에 걸쳐 적함 잔해물 수색 작업을 끝내고 부상자 치료를 위해 전속력으로 포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가보니 부상자들이 피를 철철 흘리는데 해가 벌럭벌럭하고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두 사람이 계속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주어도 마실 힘조차 없어서 솜에 물을 적셔서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적함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격침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살아야 돼. 하고 외쳤는데 순간 두 용사의 눈빛이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마저 마치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상자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포항으로 가니 남상희 포항 기지사령관이 대형 어선 두 척을 이끌고 접근했습니다. 전사자와 부상자를 어선에 실어보내고 옥계 해안으로 전투를 위해 바로 출항했습니다. 27일 새벽에 묵호 앞바다를 지나 적이 쳐들어왔다는 옥계 해안에 도착하니 이미 상륙할 때 사용한 어선 몇 척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해로 돌아와서 백두산함을 수리하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사철이라는 것도 없었던 때라 훈장도 없이 전사자들을 김해에 묻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유족을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가족을 찾아서 마지막 순간을 전하고 전사자들의 출신 학교에 흉상을 세웠습니다. 이 전투를 제가 현해탄 해전이라고 부르자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였다가 1961년에 현해탄 명칭이 대한해협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대한해협 해전이라고 전사에 기록되었습니다.